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은 지하 2층에서 시작됐지만 희생자의 절반에 가까운 18명의 사망자가 지상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입구 근처에 있던 근로자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72일 만에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는 4명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황금 연휴 첫날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거리두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가정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폭증한 미국 뉴욕 길거리에서 부패한 시신이 가득 찬 트럭이 발견됐습니다. 트럭에는 냉장시설이 없었고 발견된 시신은 69에 달합니다. 장롱에서 할머니와 손주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 여성이 함께 있었으며 경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4월 마지막 날 뉴스웨이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대형 화재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에 우레탄폼 작업을 하는 바로 옆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동시에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우레탄폼은 유증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바로 번지는데 그 옆에서 이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당시 현장에서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반원들이 화재가 난 물류창고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합동감식에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전기와 가스 전문가 등 45명이 건물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잔해물이 워낙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폭발과 화재로 건물은 이렇게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지하 2층에선 우레탄 폼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선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38명 외에도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내일 2차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도 검사 15명을 투입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예고된 인재라고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최근 1년 사이에 4차례나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꾸로 생각하면 화재를 막을 기회를 4번이나 놓친 셈입니다. 이 경찰은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부터 이런 재해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와 건축주가 공사 전 제출한 화재 폭발 방지 계획이 부실하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3차례나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엔 이번 화재 원인이 된 우레탄 폼 작업 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업체는 화재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화재 대피 통로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나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개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시공사 등 관련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설계 도면을 비롯한 서류를 확보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공사 업체에서
설계도나 공사 일부 관련된 자료들 7종을 확보를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추가 자료는 관련 업체를 통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사망자 3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이 이 지상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불은 지하 2층에서 시작됐지만 2층 작업자들도 대피할 시간이 없었을 만큼 건물 전체가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김간비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건 지하 2층. 폭발과 함께 불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개 층으로 모두 번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근로자 7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망자 3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이 지상 2층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개 층에서 각 4명이 수습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이 아닌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소방당국은 당시 지상 2층에 근로자가 많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우레탄 폼 작업으로 유증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건물 전체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유증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증기가 올라와서 상부부터 차 내려오거든요. 폭발을 하면은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팡팡팡팡. 그때 이 지상 2층에 작업자가 인원수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생존자가 거의 없었다며 당시 입구 근처에 있던 근로자들만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사망자 38명 중 한 명 이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혼집 입주를 2달 앞두고 악착같이 돈을 벌다 세상을 떠난 20대 예비신랑, 60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90대 노부의 통곡. 안타까운 사연을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체육관 안에선 통곡과 눈물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살 넘은 아버지는 60의 아들을 결국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손주까지 본 아들이지만 아들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손녀가 이렇게 둘이나 되냐. 할아버지 없어서 할아버지 잊어버렸으니 29살 예비신랑도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신혼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예비신부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비신랑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조금 더 조건이 나은 지금의 회사로 옮긴 지 한 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혼제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딴데 거라서 오열하던 일부 유족은 실신까지 하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희생된 3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9명. 시공사의 하청을 받은 9개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도 많았고 중국,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시공사 대표가 찾아왔지만 되레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와 절규가 가득했던 현장을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공사 대표가 연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공사 대표가 유가족에게 사고 진행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도록 이천시가 주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사과만 할 뿐 사고 경위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자 유가족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합니다. 이 대표가 5분도 안 돼 직원 부축을 받고 체육관을 빠져나가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절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표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 쓰러졌고 대표를 일으켜 세우려는 유가족들과 이를 막는 시공사 직원들 간의 승강이 마저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이 대표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가 떠난 뒤에도 유가족들은 자리를 주선한 이천시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항의는 이천시와 건우 측이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시공사의 섣부른 사과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줬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70대 할머니와 손주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숨지게 했다고 시인한 비정한 40대 남성은 모텔에서 여성과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여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반팔 상의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서울 동작구 빌라에 사는 70대 어머니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용의자입니다. 시신 두 구는 장롱에서 비닐에 쌓인 채 2달여 만인 지난 27일 발견됐습니다. 아들과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이곳 모텔에 투숙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성동구 모텔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과거 아내와 이혼을 한 용의자는 검거 당시 여성 한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경찰이 와서 내가 잡아와서 둘 다 잡아와서 했어. 용의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여성과 함께 모텔비를 비교하면서 태연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함께 검거된 여성도 용의자의 도주를 도운 경위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라는 이유였다는데 신도가 교회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올해 초 5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관계자에게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인분을 먹으라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경우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먹어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 영상을 유대한테 보냈죠. 영적인 훈련 명목이라지만 조교로 불리는 교회 관계자의 일방적 지시였다는 겁니다. 일부 신도들은 교회 측이 지시한 훈련 내용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무리한 전도를 하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라거나 자동차 트렁크에 갇히기, 쓰레기를 먹고 토사물을 얼굴에 바르기 같은 훈련도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교회 김모 목사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과거 인터뷰에서 리더십을 기르려고 핍박을 자발적으로 받는 훈련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채널A는 김 목사에게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주장 신도를 조사한 뒤 김 목사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고 받은 직업장려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474명의 구슬땀을 모은 돈이 836만 원입니다. 거액의 벌금을 노역으로 때우고 있는 명동 사채왕의 하루 노역 대가는 이보다 많은 900만 원이죠.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서 실제로 노역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에 높은 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면 감금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명동 사채왕 최모 씨. 지난 2012년 검찰에 구속돼 징역 8년에 벌금 4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일인 지난 3일 이후에도 벌금을 노역형으로 때우겠다며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노역장으로 옮겨진 뒤 단 한 번도 노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역형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하루 9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억 8천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납부한 겁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최 씨는 건강과 나이, 서울구치소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노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 생활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 목공이나 취사 등 최 씨가 노역을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은 51곳이 있지만 이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검찰과 법원이 서울구치소 수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에 900만 원씩 감면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최 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사기와 도박 혐의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형제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평생 여행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야.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요즘 로또 1등 상상만 해도 기쁘죠. 그런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수십억 원의 당첨금도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로또 동행복권의 공고문입니다. 지난해 6월 청주에서 로또 사신 분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라고 써있는데요. 주인을 기다리는 당첨금 무려 48억 원인데 10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아 공고문까지 만든 겁니다. 로또에도 지급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첨번호 6자리가 발표된 뒤 1년 이내 찾아가야 합니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이 48억 원은 오는 6월 2일까지가 지급 기한인데요. 이후에는 누가 이 돈을 받게 되는 걸까요? 실제 2008년부터 10년간 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안 찾아간 금액이 3,800억 원에 달했는데요. 1등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 회차로 이월되는 것처럼 안 찾은 돈도 이월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미수령금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는데요. 문화재 보호,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애인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로또 용지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하단 바코드가 일부 훼손된 정도는 괜찮은데요. 다만 2분의 1 이상 복권 원형이 보존돼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컴퓨터 인식이 가능해야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좀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같은 수도권이어도 경기도와 서울의 수령액이 다르고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얼마나 받는지는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이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 원수에 따라 받을 금액이 나오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4인 가구가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몫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나옵니다.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처가 한정적인 지역사랑 상품권보다는 카드 포인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이 카드 포인트 충전은 다음 달 11일부터 자신이 쓰는 카드 홈페이지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주민센터와 은행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이렇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줄, 한때 이런 마스크 대란이 심각했죠. 은행 창구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원금 신청도 마스크 오브제처럼 이 출생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받기로 했습니다. 이 받은 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이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고 그 액수도 정할 수 있고요. 이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대낮에 뉴욕 브루클린 번화가에서 발견된 트럭 4대가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부패한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건데 이 장례식장이 코로나19 사망자로 꽉 차면서 임시 보관 중이던 시신들이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번화가인 브루클린의 한 거리. 장례식장 앞에 세워져 있는 트럭들 앞으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4대의 트럭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최대 69의 부패한 시신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ve been seeing rider trucks, U-Haul trucks, the refrigerator truck there with people loading bodies on it constantly all day.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하자 트럭 안에 시신을 임시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트럭 4대 중 최소 1대에는 냉동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경찰은 시신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시는 사망자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장례업체들도 안치소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he hardest part is turning families down, which I try not to do, and that's why we're so overwhelmed and busy with work.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9.11 테러 때보다 5배 많은 사람이 사망한 뉴욕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뉴욕에선 시신이 밀려들면서 제때 매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 첫 치료제 개발은 희망의 싹이 텄습니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미국 임상실험에서 코로나 환자의 회복 기간을 30% 넘게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늘 신중했던 미국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임상실험 중인 우리 방역당국도 효과가 확인되면 바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유대교 지도자 라삐의 장례 행렬.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참석자들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경찰도 경고방송으로 응수합니다. 이어 뉴욕시장도 직접 나서 유대교 장례식 참석자들을 비판했고 유대교 측은 유대교 전체를 모독하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경우 회복이 더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hat the data shows that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시험한 결과 렘데시비르 복용 환자들은 평균 11일 이후 회복한 반면 대조군인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은 평균 15일 만에 회복됐다는 겁니다. That's a big building block. When you hear, I guess 31%, so it was very good. Yeah, I want them to go as quickly as they can.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경우 의사들은 공식 승인이 나기 전에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 효과를 직접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아닌 예비 결과인 만큼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은 일본에서는 이 실제 감염자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이 공개된 도쿄의 감염자는 인구 대비 0.03% 수준인데 이 도쿄의 한 의료진이 검사해보니 약 6%나 코로나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채워진 의료용품 상자들이 승객 대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의료물자가 부족해지자
해외에서 공수해온 겁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 의사가 도쿄에서 희망자 202명을 검사한 결과 5.9%가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것은 이미 감염된 뒤에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으로 의사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PCR 検査で引っかからないような方々、無症状の方を含んで、実際の感染者の数というのはもっともっとたくさん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현재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4,152명으로 인구 대비 감염자 비율은 약 0.03%입니다. 최근 이 대형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이외의 환자 67명을 검사했더니 약 6%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도쿄 확진자는 10명 중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患者っていうのは報告されているのは氷山の一角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です.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000명 규모의 항체 검사를 실시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교류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뒤늦게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성입니다. 황금 연휴 첫날입니다. 백화점과 마트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쇼핑을 못했던 사람들이 보상 소비를 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이에 맞춰 유통업체들도 각종 할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명품 화장품 매장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중심과 백화점 1층입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첫날. 40개 화장품 브랜드가 최대 25% 할인 판매하는 행사장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보통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시는데 이번에 화장품을 구매하지 못하셔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시도록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화장품 매출은 오늘 하루 지난해 대비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할인 전쟁에 나섰는데요. 백화점들은 이렇게 가정의 달 선물하기 좋은 제품들을 내세웠고 대형마트에선 다양한 보양식 품목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밥과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자 다음 달 6일까지 한우와 전복을 최대 40%, 오리는 50%까지 싸게 판매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집에서 많이 하고요. 외식 거의 줄었고 이번에는 할인 행사 때문에 소문 듣고 나왔습니다. 할인 상품을 모아 파는 대형 아울렛 매장도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는 대기줄이 늘어섰고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인 어제 극장가도 연휴와 신작 개봉이 맞물리며 하루 관람객도 껑충 뛴 상황.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푸는 보상 소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금 연휴를 기점으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연휴 기간 18만 명이 몰린다는 제주도는 방역 비상에 걸렸습니다. 관광지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여서 불안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과 렌트카 업체를 오가는 버스에서 관광객들이 줄줄이 내립니다. 이번 연휴 기간 차를 빌리기 위해선 방역지침 이행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동선 기록 제공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계약서를 받고 있고요. 상기를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면세점 입구에선 발열 검사가 한창입니다. 열이 37.3도를 넘으면 입장할 수 없는데 37.5도에서 0.2도 기준을 낮춰 방역을 강화한 겁니다. 또 제주 실내 관광지는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개인당 마스크를 3개씩 준비하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입장 뒤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변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서도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기 명소에는 바짝 붙은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좀 꺼림직하죠.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마스크도 좀 철저히 하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황금 연휴가 또 다른 코로나 방역의 기념비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명 한 명이 노력해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오늘 새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입니다.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국내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신천지 신도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역 감염 우려가 적어지자 많은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키기도 느슨해지겠죠.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연휴 첫날, 화창한 날씨에 놀이공원은 하루 종일 연인, 가족, 나들이 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안전요원이 간격을 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금세 다닥다닥부터 얘기를 나눕니다. 야외 공연장도 1m씩 거리를 두고 앉도록 했지만 곧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회 거리 두기 하라고 했잖아요. 안 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많은 인파가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알려진 음식점 앞. 80명이 넘는 손님들이 30분 넘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없이 나누는 대화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도 보입니다. 가족들과의 여행에 들뜬 시민은 휴게소를 찾았다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자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소스를 뿌릴 때에도 사람들이 잡았던 곳을 또 잡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있긴 해요.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은 458만 대로 목요일 평균 교통량보다 20만 대 넘게 늘었습니다. 토요일인 모레에는 최대 500만 대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으로 나왔지만 어딘가에는 감염 환자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해야죠.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닌 만큼 외부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차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특히 문제죠. 막고 있는 차량을 부수고 지나갈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 어떨까요? 김진일 간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 6월부터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차량을 끌어내거나 부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골목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 종로의 주택가 골목. 불법 주차가 통행을 어렵게 합니다. 줄을 떼자만 딱 쳐버려. 양옆에 대니까 이거 딱 하나만 겨우 지나간다고. 소방차의 너비는 2m 50cm 정도여서 빠르게 통과하려면 최소 3m 정도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목 곳곳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 정도의 폭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출동에 동행해 봤습니다. 소방서와 모의 화재 지점까지 약 1.8km. 통상적으로 5분 이내에 도착할 거리입니다. 큰 도로에선 소방차 진로방에 차량이 있으면 경고방송도 하면서 그런 대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 중입니다.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중이며 배터리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서면 안 닿아요. 요즘 안 닿아요. 1분 1초가 아깝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좌우측으로 피항해 주세요. 좌우측으로 피항해 주십시오. 계속 시간은 흐르고요. 참 못 보내는데? 5분 거리였는데 실제로는 19분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문 앞까지 가지도 못해서 소방관들이 차에서 내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야 합니다. 3년 전 인명피해가 컸던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부수거나 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밀거나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 처분이 실행된 적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강제 처분의 정당성을 소명할 책임이 소방관에게 있다 보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다고도 지나갈 수 있지 않냐? 왜 내 차만 밀고 지나가냐? 민원을 제기할 시 현장에서 좀 애매한 면이. 소방 호스를 연결할 소화전들도 차량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안에서 스탠파이프를 걸고 호스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차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미국에선 호스 연결에 방해가 되면 즉시 유리창 등을 부숴버립니다. 신속한 연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차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엔 과태료가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요.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시민들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같은 행정적 수단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사라져야겠죠.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불법 제작된 성적 촬영물은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병규 기자가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됐지만 이제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향후 범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10년도 지금 적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자신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성과 관련된 일종의 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보고 다시 수위를 높이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불법 촬영물임을 모르고 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SNS 하다가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처벌이 애매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봤다고 해서 그 형량을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N번방 방지법 관련 남은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슈가 있었는데도 좀 관련한 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 등 남은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난해 연말 민식이법, 하준이법에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태호 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4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건데요.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 법안 2개가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응급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인이법의 경우 국회에서 3년이나 계류된 탓에 피해 아이 부모들은 법안 통과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도대체 계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로서는 지속적인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통과되는 순간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렇게 쉽게 통과될 일을 이제라도 된 게 조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법만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아이들이 계속 안전하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시행되고 지켜지는 것까지 계속 쭉 같이 팔로잉하면서 저도 둘째를 다시 셔틀버스를 태울 수 있을 만큼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린이 통학 차량 내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한음이법은 비용 문제로 계류돼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 새 상품을 개봉하며 소개하는 걸 언박싱이라고 하죠. 더불어시민당의 20대 용해인 당선자가 국회의원 금배지를 언박싱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본소득당 출신의 더불어시민당 용해인 당선자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도중 국회의원 배지를 사서 웃돈을 얹어 팔라는 한 시청자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다. 3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 원에 팔 신박한 재테크거든요. 지역구에서 낙선한 기본소득당 후보들에게 배지를 달아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제공된 금배지를 두고 장난을 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준비 안 된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 애들 소꿉놀이 장난이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용 당선자는 국회의원 이미지를 바꾸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껍질을 벗기는 콘텐츠들을 좀 발행하려고 하고요. 미래통합당은 시민당 소속 당선자들의 이딴 구설수를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엄중한 무게조차 인지 못하는 용해인 당선자, 그리고 부동산 의혹의 양정숙 당선자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용 당선자는 다음 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기 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이 혼돈 상황인데 위성 비례정당이죠. 이 미래한국당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요. 네, 어제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저희 안녕. 안녕. 아이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조용히 때문에 지지를 하고. 대표님이 훌륭하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성함 같은 거 주시고 따라고 보니까 저 다음에 네, 이 통합당이 시끄러우니까 이 한국당으로 그냥 합쳐버리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두 당은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인데 지금 통합당 지도부가 붕괴되다 보니까 한국당 내에서는 진지하게 별도의 교섭단체로 활동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상당합니다. 나오는 건 사실이고 지금 이 상태로 합치는 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도 합쳐서 좀 시너지를 만들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네, 그러고 보면 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 견제구를 날렸어요. 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런 경고를 했었죠. 미래한국당으로 꼼수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 21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 특단의 대응, 이 뭘까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들은 교섭단체를 8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려면 의원 20명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만 163명이니 8개를 만들어도 3명이 남죠. 물론 경고성 메시지일 텐데 통합당을 배제한 일방적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된 꼼수의 악순환이 21대 국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게 오늘 새벽인데 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이 기부 릴레이 선언을 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 중 한 명이죠. 송영길 의원은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그러자 백혜련 의원과 이정문 당선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잇따라 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저 기부가 저게 이제 자발적인 기부냐, 저런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관제 기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건데,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기부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내지만 기부 캠페인을 열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요, 이 반대 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은 기부를 안 합니까? 네, 통합당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부 처리되는데요. 바로 오늘 추경안 처리 때 반대표를 던진 김무성 의원입니다. 다만 김 의원은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에서 거부한 거니 민주당 의원들의 반납과는 정반대 의미가 있는 거죠. 야당은 기본적으로 지원금 기부 운동에 비판적입니다. 지금 주고 뺏는 걸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냈다가 공개돼가지고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발빠르게 이 기부 의사를 밝혔던데요. 네,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과 5급 이상 직원 모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선 굳이 가장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죠. 결국 이번 기부는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도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기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죠. 오늘의 한마디는 정치권이 손 떼면 됩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업들도 공무원들도 이 기부를 해야 하나 하면 얼마나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용 면적 200제곱미터가 9억 6,5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올해 들어 매물을 보러 오는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늘마다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예 없어요. 내내 손님이 없다고요. 아예 수업이 없어요. 지난달 26일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은 석 달 만에 2억 원 넘게 떨어져 7억 5,11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은 7억 9,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4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인 서초 트라움하우스도 지난 2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10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격이 비슷해지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는 높아져 집주인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의견 반영률은 2.4%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하더라도 이의가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갈등만 더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6일에 통보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여당이 개헌도 가능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개헌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공개념이나 대통령 중임제가 언급됩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 처리가 끝나자마자 국민 개헌 발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100만인 이상의 국민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당장 처리되진 않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직후부터 개헌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는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개헌 추진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의석수 때문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민주당 180석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법여권 190석, 여기에 통합당 이탈표 10석만 모으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집권 연장을 위한 의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당분간 프로야구는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응원 소리는 들을 수 없겠지만 새롭게 눈길을 끄는 현장의 깜짝 소리들이 있습니다. 김민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구장을 가득 메웠던 야구 팬들의 함성.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구장을 채운 건 심판의 우렁찬 콩소리였습니다. 힘껏 스윙하는 타자들의 악에 받친 소리도 더욱 잘 들립니다. 1루 코치들이 마이크를 찬 채 말하는 것도 전파를 타 생생한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가봐 아무도 없어 나가봐 스톱. 좀처럼 도루를 하지 않는 이대호가 1루를 떠났다가 멋쩍게 아웃당할 땐 심판에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가 감독에게 마이크를 채운 것과 비슷한데 경기 중 감독 인터뷰와 같이 이미 미국 프로스포츠에선 보편적인 볼거리였던 만큼 프로야구도 새롭게 도입한 겁니다. 추후 심판에게 카메라까지 부착할 계획도 논의했던 만큼 새롭게 바뀔 프로야구 풍경에 팬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5월이 되면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개막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경기 중 선수들의 침 뱉기 금지입니다. 현장에선 볼멘 소리도 나온다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심코 침을 뱉으려다 그대로 삼킵니다. KBO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지금 루틴대로 가다가 삼켰어요.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은 경기장 풍경입니다. 타석에서도 술루하고도 아쉬움에 동료와 설전 중에도 때로는 갈증 해소와 기분 전환을 위해 습관처럼 하는 이런 비위생적인 행동들에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KBO와 프로축구연맹은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침 뱉기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 프로 골프투어에서는 권고를 넘어 처벌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면 그냥 연습 경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오버하게 되면 땀이라든지 침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콧물이 흐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막는다 생각하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의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은 선수들, 새로운 변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날씨 초여름 같았죠? 내일은 더 덥습니다. 특히 내일은 경북과 충북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올라서 7월 초순 같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껑충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강한 볕에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전 권역에서 높겠습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지날 수 있겠습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에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을 제외한 전국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상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불교계가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법회인 법요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며 전염병으로 생기는 불신과 원망, 분노 대신 자비와 평화, 사랑이 퍼지도록 종교가 힘을 모으자고 격려의 말을 보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영화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오늘 개봉했습니다. 7년 동안 표류하던 이 영화에 40억 거액을 투자한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 더 화제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생전 부처님 오신 날에 이 길상사를 직접 찾곤 했었는데요. 종교를 초월한 사랑과 화합은 이 국난으로 힘든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될 듯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